자, 소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뭐 무슨 농민 걸기대회 같은 데 갔다가 경운기가 사고가 나서 그 밤을 새다가 죽어서 유골만 돌아왔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겁니다. 제목이 뭐야? 양 기자, 마지막 땅. 제목이 왜 마지막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봅시다. 줄거리 있으면요. 줄거리를 통해서 뽑아낼 거 다 뽑아냅니다. 페이지 거기야. 14페이지. 됐니? 응, 갑시다. 자, 도시개발 열풍이 불어 땅값이 치솟고 있는 원미동 23통 일대. 여기가 바로 공간적 배경. 소설은 항상 어떻게 읽는다? 영화처럼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고,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면 그때그때 끊어가면서 본다. 장면을 구분해가면서. 시간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전달은 누가 해준다? 서술자. 마치 영화의 카메라맨, 감독, 해설자처럼. 요 도시개발 열풍이 불어 땅값이 치솟고 있다가 바로 시대적 배경. 도시 재개발로 어떤 도시개발로 부동산 값이 치솟는 시대를 배경하고 있구나. 사는 강만석 노인은 근데 원미동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어디 동네? 가? 모르겠구나. 너네는 여기가 김포가 서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니죠. 나는 근데 자꾸 서울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원미동 원미동 사람들 제목 따가지고 양기자라는 소설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썼었어요. 그랬어가지고 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봐, 양기자의 소설집 음, 원미동 원미동 사람들 가보죠. 강만석 노예는 많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강남부동산을 운영하는 박 씨와 그의 마누라 고흥댁은 강노인에게 동네 발전을 위해 여름마다 똥냄새 풍기는 밭을 팔라고 회유하지만 강노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자, 갈등이 있습니다. 강노인과 그의 아내는 고흥댁 그리고 강남부동산이라는 이름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박 씨. 이런 관계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들과 이들이 갈등하고 있죠. 그렇지? 각자 편이 돼서. 밭을 두고 강노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밭을 일굽니다. 고흥댁과 박씨는 매매하라 그러죠. 팔라고. 강노인은 전체살잖아. 강노인은 두언 냄새나면 질색을 하면서 겨울이면 자신의 밭에 몰래 연탄재를 버리는 마을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고 욕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고 욕해요. 이들은 강만성 노인이 보기엔 부정적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야?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강만석 노인은 요 원미동 토박인 것 같아. 원래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왜 서울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을까요? 도시가 개발되는 게 도시가 개발 부천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디가 먼저 개발됐겠어? 서울이 먼저 개발되면서 그 서울 개발이 어디냐면 땅값이 비싼 데 개발되지 않습니다. 땅값이 싼데 거기에 달동네 판자촌 이런데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내쫓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싼 땅값을 가진 곳으로 옮겨가야죠. 옮겨가는 사람들이 이들인 거죠. 이해됐니? 땅을 안 돼, 안 팔아. 고집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있는 거라도 떼어 팔아서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자, 발등에 불을 꺼봅시다. 팔아서 그만큼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때? 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아니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버린 보낸 거는 몰라? 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건 누구예요? 강노인이라기보다 강노인의 자식들.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자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자식의 방일 수도 있고 손자의 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왜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어? 싸워서 혹은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아무리 안 된다고 했지만 자식이 힘들다는 상황은 이제 알고 있잖아. 근데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 지금 담배 냄새 나는 거 맞니? 지금 아 진짜 좀 더 가보죠. 그 고민 때문에 잘 못 이루는 건데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자식 농사와 집 앞에 있는 그 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또 직접 짓는 농사, 그 농사에 대해서 태도가 다릅니다.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그 밀려 나온 거야.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릉이다. 푼수 바보같이 커버렸다는 거. 왜? 지 아빠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아빠 땅 어떻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빠한테 손 빌리려고 살려고. 이해되니 문제인지.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인 수확이 아닌 다음에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강노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이 기업과 니은에서. 농사의 수확을 중시하는 것이고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땅의 금전적 가치보다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시대는 근데 땅이면 돈이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인데 강노인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농사꾼 주제로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사연만큼 내력은 사연,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주제에 넘게 땅값이 오르면서 많은 돈이 생겼지만 어떻게 됐다? 금방 다 쓰고 말았다. 농사꾼인 겁니다, 이 사람. 원래부터. 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제목 나왔네. 마지막 땅.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겐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 땅, 그래서 강노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때 서울 바람은 뭐예요? 아까 서울에서 밀려나온 사람들 때문에 땅값이 들먹거리는 이거. 아직도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울화, 치미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부질없는. 이미 땅은 많이 팔고 만 거죠. 만약에 땅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땅 팔아서 돈을 대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자식 뒷바라지 할 돈. 안 했겠지. 이 이어폰 낄래? 음. 자,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
용규의 내외에서 내외는 부부입니다. 부부를 생각하면 괘씸하게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아마도 이런 건가 봐. 자식인가 보죠, 용규가? 그럼 여기 봐봐. 아까 용문이 방으로 갔지. 용문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거나 뭐 이런 걸 것 같아. 용자 돌림. 근데 용규 부부는 아마도 강노인의 땅과 관련돼서 땅을 담보로 무슨 돈을 썼는지 모르지. 근데 하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빚쟁이가 어디로 몰려들어? 강노인의 집으로 돌려든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자식 새끼가 죄송하다고 걱정해가지고 집에 찾아올 만도 한데 코빼기도 안 보이겠는 거야. 괘씸하지만 거둬야지 어떡겠어. 다음 날 아침 그 밤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어떡합니까? 자식이 저렇다는데. 아, 어떡하지? 자,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월미산 장대봉이 산 이름이구나. 산 이름을 따라서 동네 이름을 썼네. 원미동. 장대봉이 그새 많이 풀어져 제법 운치가 있었다. 봄철쯤인가 봐.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매. 아, 원이 멀다 원자. 미가 아름다울 미자. 멀매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 있기도 한 산. 과거 시절에.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 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노에는 시름 없이 밭을 둘러봤대. 시름 없이는 맥 없이, 힘 없이. 왜 자꾸 이렇게 밭을 둘러보러 왔을까요? 봐봐. 늦음하게 집을 나섰는데 마누라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섰는데 아마 딴데 가려고 했었나 봐. 근데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는 원래 가려던 코스 말고 밭으로 갔다는 얘기야. 어딜 가려고 나섰을까?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하고. 어? 요 얘기 있잖아, 요 얘기. 땅 팔려고 부동산을 가든가 뭐 이런 거겠지. 그런 걸지도 모르지. 그런데 거긴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밭을 향하고. 이렇게 밭을 다 둘러보면서.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다. 아우기야 그런 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꽃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는 노란 잎도 봄이네요.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붙었다. 물이 부족하네 밭에. 햇살은 푸지게 내려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남에는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부동산 왜 가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여기 느지막히 나선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원래 목적지는 아까 박 씨가 얘기했던 강남 부동산. 그러나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왜 갑자기 또?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농작물이나 밭에 식물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지. 뭐야, 보니까 요 밭을 팔 것 같은데. 어차피 팔 거 굳이 물 줄 거 뭐가 있어. 다 갈아엎을 텐데.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뒤에 문제 풀어볼까요? 1, 2번, 3번은 뭐 안 풀어도 됩니다. 3번은.
네, 2번까지만 풀면 돼요. 채점해 볼게요. 1번에 되게 애매할 텐데 1번에 2입니다.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참 올해도 지긋지긋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예언아. 그러면서 젊었을 적 이렇게 있기도 한 산인데 그 산은 그때가 참 언제인데 참 즐게도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거 얘기야, 요 얘기. 여긴 젊은 시절을 떠올리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 그리움보다는 그때 저 언젠데 아유 지겹게도 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못 볼 걸 보면서 예를 든다면.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3번 문제. 이 작품은 작품 밖 서술자가 몇 인칭이죠? 이러면 3인칭. 원미동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주로 각 노인의 시각에서 일련의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각 노인의 가치관과 심리 등의 독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당시 시대적 풍토에 비판적으로 여기게끔 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죠. 자, 하회 별신과 탈놀이 탈춤입니다. 재미 되게 없긴 하지만 일부 대사가 아재 개그가 있어요. 일부 대사에 이거는 극이에요. 극. 좀 전까지는 소설이었고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네 개로 나눕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교술이라는 단어는. 교술은 수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일기, 편지, 기행문 같은 거. 극이 바로 이런 대본이죠. 전통극도 있었다. 이 작품은 전통극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죠.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과 선비, 분해, 초랭이 등장인물입니다. 양반이나 선비나 같은 계급을 가리키지만 특정 이름은 없고요. 둘 다 양반 계층의 두 명의 등장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울려 노는 춤을 춘다. 자, 이런 게 이제 마당놀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보죠. 그러나 양반과 선비는 분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분해는 요염한 춤을 추며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잘 봐야 돼요. 분해는 여인입니다. 자,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 연극인데, 이런 모습이, 어,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라고 쓰고요. 도덕적, 부도덕한, 비도덕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쓰잖아요. 나온 김에. 아유,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 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 근엄하게 있어야지 노골적으로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들이 대단히 속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물적 이런 단어 들어봤나? 속물적이라는 거? 돈, 성공 이런 거나 밝히고 좀 더 고귀한 가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랑과 의리, 우정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좀 더 고귀한 가치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속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 가 그를 데리고 무언가를 얘기하면 선비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때 양반은 분해와 춤을 계속 추고 관중석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던 선비는 분해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는 노발대발하며 양반을 부른다. 뭐예요? 속은 거죠. 서로 차지할 노리다가 자, 요 초랭이 말이 그래서 그런데 초랭이는 하인입니다. 신분이 낮아요. 그래서 지체가 높고 신분이 높은 양반이
신분이 낮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둘이 여인을 두고 싸우는 모습. 선비가 속은 거죠. 관중세 뭐 찾으라고 시킨 뭘 얘기했나 보지.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그대는 나한테 이럴 수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엇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만 하단 말인가? 자기 지체가 높다는 얘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나보다 낫단 말인가 좋단 말인가? 낫고 말고 그래 낫긴 뭐가 나 하더니 양반이 자랑합니다. 자기 집안.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사대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양반 사대부에서 사대부란 말을 씁니다. 잡아봐.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의 결합입니다. 사는요 옛날 조선시대 때 신분계층이 네 가지로 일단 공식적으로 구별됐던 있었던 거 아세요? 뭐 있었죠? 사, 농, 공, 상 들어봤어요? 요 정도는 상식인데. 자, 다시 사농공상 조선시대 때 신분계층입니다. 사는 뭐죠? 양반계층,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나 관리 이런 벼슬길에 나서죠. 양반이 그리고 농은 농부, 공은 뭘까요? 군인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 쓰는 사람 양반이죠. 상은 뭔지 알겠지? 상인, 장사꾼. 공은요, 뭐 그런 그 장인들, 대장장이, 옷 만드는 사람, 신발 만드는 기술자들, 뭐라 그럴까, 생산직에 관련된 사람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 사는 이런 신문계층이고 대부는 뭐냐면 관직에 오른 벼슬길에 올라서 벼슬을 하고 있는 양반을 대부라고 통틀어서 얘기했습니다. 사는 그러니까 사는 양반 계층이 전체 통틀어 사라고 한다면 그 중에 대부는 벼슬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해됐니 문제인지? 요걸 구분해서 얘기했다. 양반은 벼슬을 했냐 마냐. 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사대부? 그러면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미친 거죠? 없어요. 사가 뭐예요? 선비 사자인데 선비가 얼마나 무식하면 사? 응. 넉사자? 네개 사? 나는 그럼 두 배, 8대부의 자손. 요게 이제 해학적인 부분이죠. 그랬더니 양반이 물어. 아니 8대부? 그래 8대부는 뭔가? 8대부는 4대부의 두 배, 갑절이지. 뭐 어째?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 시중을 지내셨거든. 자 잠깐 봐봐. 해학적이고 무지함이 폭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요. 4대부, 8대부 이런 말장난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급지게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설마 유희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희는 장난친다, 논다란 뜻인데 말장난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장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음, 이의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 사대부의 사를 선비가 아닌 넉사자랑 발음이 똑같잖아. 그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예언이 괜찮니? 네. 괜찮아? 자, 이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문화시중이라고 했으니까 선비가 이번엔 뭐라 그래요? 문화시중 그까짓 거.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 뭐야 이거?
문상은 문화상품권이 아닙니다. 야, 문하의 하가 뭐야? 아래 하자지. 아래보다 높은 거? 그래서 상인 거고요. 시중이잖아. 대중소 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지는. 큰데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말장난.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 다. 요즘 아재도 이런 개그 아니야.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뭔데? 허허, 문화보단 문상이 높고 시중보단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허허, 그거 참 별꼬라지 다 보겠네. 응? 여기 지금 말들이 어때요? 비속어를 쓰고 있죠? 꼬라지 뭐 이런 말들. 양반인데. 그래, 지체만 높은 제일인가? 아흠, 그럼 또 뭐가 있단 말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 나는 사서 삼경을 다 읽었네. 조선시대 때 일종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했던 필독서, 교재,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뭐 그까지 사서삼경. 나는 팔서 육경을 다 읽었네. 야, 얘 무조건 두 배씩. 계속 말장난합니다. 똑같이. 팔서 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쓰면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흐흐. 초래가 그때 갑자기 나섭니다. 초래가 갑자기 나서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에 바라경 봉사의 안경 앵경은 안경 미친 약국의 질경 약초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질경이고 도라지 같은 도라지가 아니라 뭐지? 민들레? 또 처녀의 월경 머슴의 세경 말입니다. 했더니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초랭이 이것이 가리키는 건 초랭입니다. 지위가 낮으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육경은 어? 양반이라는 자네가 모른단 말이에요. 엉터리에 이거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경자로 끝나는 말만 여기에서의 말장난은 좀 전까지는 동음이의였고 여기는 뭐예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 발음의 유사성으로 일종의 뭐라 라임을 차가지고 경자로 끝나는 말 아무거나 갖다 댄 겁니다. 여보게 선비 그러면 우리 싸워봤자 피장파장이니까 이거네 저 짝에는 분해나 불러 춤이나 추고 노릅시다. 암 좋지 좋아. 자 피장파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장면은 누가? 양반들이 무식함이 그리고 도덕적 타락성이 까이는 장면. 우리한테는 재미가 전혀 없지. 근데 당대 사람한테는 이게 재미 있었던 거야. 히트를 쳤고. 요즘으로 따지면 천만 관객 동원한 연극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시장 통해서 맨날 하고 했었으니까. 자, 뒤에 문제 풉시다. 1번부터 또 2번까지 풀어보시죠. 저희 언제 시간이요? 뭐 얼마나 했다고. 얼마 안 했어서 치긴 쉽게 금방.
이거네. 일찍 일어났지, 오늘. 채점해도 돼? 채점하고 잠깐 쉴게요. 자, 1번에 4번? 근데 양반만 무식한 게 아니라 선비도 마찬가지. 팔대부가 어딨고, 팔서, 팔서 육경이 어딨어. 3번입니다. 초랭이는 파해를 유도하고 있지 않아요. 2번. 2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이 허위의식이라는 게 일종의 허세입니다. 허세. 아시겠어요? 허위의식.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 자, 5번 선지 보면 1번 선지 잠깐 볼게요. 문화 시등과 사용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선비의 모습을 통해 지배층의 허위의식, 양반이라고 허세는 부리면서 무식한. 적절해요. 선비가 관중석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 가면극은 등장인물과 관객이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연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선비 분의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을 추는 것에서 가면극이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연극임을 알 수 있군. 맞죠? 장단은 음악을 누가 연주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고, 초랭이가 나도 아는 육경 것도 모르니까 하고 양반과 선비와 양반을 무시하는 것에서 직설적 어법을 사용해 양반을 조롱하는 직설적 어법. 여기 직설적 어법 나있고 이거 하고 예의를 안 가르치는 거지. 안 갖춘 거지. 양반과 선비가 서로 싸우다가 분해나 불러 춤이나 추고 놉시다라고 한 것에서 봉건 질서가 흔들리면서 야, 신문의 구분이 왜 사라집니까? 여기 보면 사라지는 것과 질서가 흔들리는 건 다른 말이야. 얘기됐지. 자, 신분 질서, 신분의 구분이 사라졌다. 일단 틀렸고, 봉건 질서가 흔들리는 건 맞는데, 한 번 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싸우다가 분해나 불러 놉시다, 춤이나 추고 놉시다라고 한 건 여자를 밝히는 어떤 타락함. 네, 됐니,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런 정도의 것의 모습인 거죠. 이 정도 일종의 위선 정도라고 할까? 지배층의 위선. 자, 3번 문제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2번의 답은 5번. 3번에 잘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망졸망하고 기다리던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 내려왔다. 거리는 거지. 여기에 지금 요게 쓰였습니다.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뭐? 원래 동서남북이어야 되는데 아니. 서방은 원래 뭐야? 남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서쪽 방향이라는 말과 방향을 나타내는 말과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거 따가지고 말장난한 겁니다. 아재 개그. 또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이것도 뭐예요? 숫자로 바꿔서. 자, 양반인지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러미 전에 백반인지 말뚜가 바깥 자, 그래서 뭐요? 반이라는 오케이 라임을 탔자 아까 육경처럼 반 이런 거 다 뭐야?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발음의 유사성. 여기 이것도 뭐예요? 말뚝뚝 오늘의 밑뚝 잔대뚝 메뚝 절뚝 뚝 이런 거 발음 가지고 말장난하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선조들이 음, 뭐라 그러죠? 랩 배틀 뭐 이런 거 잘했을 거야. 잠깐 쉬었다가 여기 다음 프린트 나눠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학원 방학 때 어디 안 놀러 왔어? 자, 이번에는 시입니다. 서점 갈래. 시 항상 그렇죠. 생각이나 느낌, 정서를 함축, 운율,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운율은 리듬이라고 하지만 반복의 표현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함축적 의미는 문맥적 의미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문과 산문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시를. 아니, 문학 작품을. 운문은 뭐예요? 운율이 있는 글. 산문은 운율이 없는 글. 운문의 대표적인 게 시, 산문의 대표적인 게 소설 같은 거죠. 자, 시적 화자. 시에서의 화자는 언제나 나입니다. 근데 이 나는 작가, 시인과 원칙적으로 같지 않아요? 자, 시의 구성 요소 봤더니 음악적 요소, 운율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 요소, 함축 얘기하는 겁니다. 회화가 뭐죠?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회화라고 하지만 영어 회화 이런 식으로 미술과 같은 장르를 우리가 회화 예술이라고도 하죠. 한자가 다릅니다. 회화는 결국 음,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또 뭐 있죠? 하나 더? 이것 중에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다섯 개면 다 찾은 건데,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우리가 공감각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나죠? 여기 핵심은 감각입니다. 감각.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 이미지. 이 정서적 요소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거는 싹 빼고 요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란 이렇다는 것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표현 기법, 지겹게 나오는 것들 있죠? 자, 비유법, 상징, 반어, 역수, 표현법들입니다. 다. 그냥 굵직하게만 얘기하죠. 자, 비유는요, 상징과 항상, 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비유나 상징은 두 가지 다 사물을 사용하는데, 같은 사물을 사용하더라도 비유는 진짜로 보면 안 되는 사물, 진짜일 수 없는 사물로 읽어내야 하면 그거는 비유적으로 쓰인 거고요. 진짜로 사물을 진짜인 사물로 읽어낼 수 있으면 그건 상징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 사물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진짜인 사물이든 진짜가 아닌 사물이든 그 사물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자꾸
그래, 보조관념이라고 불러요. 보조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진짜인 요 사물은 뭐예요? 아우, 잘못 썼어. 나 어떻게 지워도 돼? 원관념이라 써야 되는데 바보같이. 뭔 생각으로? 원관념. 내가 내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맨날 아는 예시 있잖아. 내 마음이 평화롭고 한가롭고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호수는 진짜 호수가 아니잖아. 진짜가 아닌 요 삶을 진짜가 아닌 삶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보조관념이라고 불러요. 어디다 쓰지? 위에다 쓰면 되겠다. 그냥 보조 수단으로 쓴 거지. 그냥 평화롭다고 얘기하면 맥 없으니까. 매가리가 없으니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안 나왔네. 예시가 있으면 좀 더 좋은데. 예시 없나요? 예시 없나요? 예시 없나? 예시 없네. 그럴 때 요 비유법에 해당하는 게 직유, 의인, 은유. 죄송합니다. 직유, 의인, 은유의 순서로 찾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비유법이 있지만 하위에 일단 무시 요 세 가지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진짜가 아닌 삶을 요 보조 수단에 직유는 뭐가 붙어 있죠? 처럼. 어우야. 배운 거야. 근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야. 혹시 못 찾을까 봐. 처럼, 같이, 듯이, 인양. 의인은? 의인은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닌 걸 어, 사람만의 성질로 표현해야 됩니다. 숨 쉬는 건 사람만 숨 쉬어요. 다른 동물들도 숨 쉬어요. 그렇게 숨 쉰다라고 표현하면 의인법이 아니라 활유법이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게 표현했다. 활. 회 중에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아십니까? 회 좋아해? 회? 회? 먹는 회. 잘 안 먹고. 얘는 안 좋아? 초밥. 저 처음에 나 생으로 먹는 거. 아, 그래? 익혀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동생 때문에 해를 먹어가지고. 집에서? 네. 동생이 좋아해? 하는. 생으로 먹고 어, 먹어도 장어 좋아하고 깨도 좋아하고. 아, 익혀진 거 뭔가. 저도 이런 거 먹어요. 아이고, 초딩 입맛 이거 어떡하지? 아, 우진이, 어, 이제 좀 있으면 술 한잔 하겠네. 야, 술이랑 회 먹으면 또 맛이 다르거든. 뭐 얘기하지? 회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활어회가 있어. 활어회. 활어회는 뭐지?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거 갓 잡아서 잡아버린 거. 활어회가 있고요. 잊어먹었다. 아, 뭐지? 숙성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닌데. 숙성회랑 같은 말이 단어가 있는데. 선어회가 있어. 선어. 활어로, 활어회도 있고, 선어회도 있거든요. 선어는 뭐냐면, 죽은 고기, 죽은 물고기 가지고 회 뜨는 겁니다.
죽으면 거기까지. 술은 맛있는. 뭐라고? 저게 뭐라는 거야? 쟤 뭐래? 술은 맛. 술이 맛있다고? 너 이거 녹화되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은유. 자, 대유법은 지금 몰라도 돼요. 은유와 함께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게 활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활유는 뭐다? 무생물을 생명이 없는 걸. 근데 생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무생물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무 같은 것도, 무생물이 아니지. 무정물을 유정물로. 아, 어, 움직이면, 뭐라고 해주지? 고급진 단어 그냥 쓸게, 그냥. 무정물을 유정물로 표현하는 거. 이러면 너무 고급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 표현하는 걸 활유라고 합니다. 이 활자에다가 신경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산맥이 달린다. 산맥이 힘차게 달린다. 의인법이겠어? 활유법이겠어? 굳이 구분하면. 야, 달리는 걸 잘 봐야 돼. 달리는 거 사람만 달리니? 말도 달리고 개도 달리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이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활유법이라고. 자, 상징은 뭐냐? 이거 구조가 똑같은데 상징은요, 진짜 인사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산맥이 진짜 달리니? 진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보통 가로쳐서 진짜 아니야, 쏘리 여기 말고.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누가 무엇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징은 없이 가르쳐줘요. 나는 늘 호수를 찾아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가족과 헤어졌을 때, 그럴 때마다 호수를 찾아갔었다. 그때 호수는 뭐야? 진짜로 볼 수 있어, 없어? 진짜로 볼 수 있잖아. 늘 찾아가는 호수, 마음 외로울 때. 그때 호수는 뭐야? 무엇이야? 무엇에 대한 것은 없죠, 언급이. 그때 그런 거 우리가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반어. 반어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표현된 뜻과 겉으로 드러난 뜻과 속에 담긴 속뜻이 다를 때 또는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때 상황과 표현이 삼았디 아니할세 통하지 않을 때 접시 깨뜨렸어? 잘한다. 반어. 그래서 이 반어는요 그 해당 표현 그 표현 자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의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의미에 반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군데 다 쓸 수 있어요. 잘한다 했지 좀 전에. 진짜 잘했을 때 잘한다라고 쓸 수 있죠. 네. 진짜 잘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잘한다, 잘해, 응? 그때도 쓸 수 있지. 두 군데 다 쓸 수 있는데 표현 자체를 따진다면 두 군데 다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맞물리지 않는 게 단어. 역설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모순되고 모순된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표현. 이 역설. 역설의 대표적인 거 올드보이. 그죠? 이거 동안인가요? 노안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는 하나는 많고 나이는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넣기 때문에 역설. 사랑하는 그녀가 떠나서 기쁘다. 역설이에요? 반어예요? 역설이죠. 떠난 건 슬픈 걸 텐데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정이 알아두시면 돼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별거 없습니다. 아, 요거 면항정가 고전 시가가 나왔네. 요거 하면 끝나겠다. 이게 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시옷디귿? 우리 훈민정 같은 거 배웠나? 교과서 저기 할 때? 점, 이 이런 거 배웠어? 했었지. 이거 점 뭐지? 아래야. 그래서 아 발음으로 읽으면 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고전 시가를 배웁니다. 현대어로 썼지만 현대어로 크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배울 때도 있어요. 요즘은 근데 이렇게는 안 나요. 최대한 현대로 많이 바꿔나옵니다. 근데 시옷디귿은 뭐죠? 자, 기억은 옆에도 나란히 쓰면 쌍기억이죠? 비읍 옆에다가 시옷 쓰면 뭐예요? 병신 아니에요? 비읍 시옷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받침에는 리을 기억 이런 거 쓰잖아요. 리을 기읍도 쓰고요. 또 뭐도 쓰지? 기억 시옷도 쓰죠, 받침에. 그런 거. 이런 단어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런 말들. 점은 어떻게 읽어? 아, 나, 으, 우 등으로 읽습니다. 바꿔서. 주로 아 같은 걸로 바꿔서 읽으면 좋아요. 적어봐. 비읍 시옷, 시옷 디귿, 비읍 시옷 디귿들이 들어있는 옛날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 이런 게 있어. 진짜 신기하지? 맨 뒤에 걸 된소리로 있습니다. 어떻게? 비읍 시옷은 어떻게 읽어? 병신하고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쌍시옷을 읽고요. 시옷 디귿은 뭘로 읽을까요? 오케이, 쌍디귿. 비읍 시옷 디귿은 맨 뒤에 거 된소리 읽는다니까? 얘도 쌍디귿. 옛날에 이런 말들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도 현재 쓰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의 어원.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쌀. 쌀밥, 쌀. 쌀의 어원이 얘입니다. 얘가 결국 쌀이 돼요. 현대 국어에 와서. 우리 지금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어? 아, 뒤에 거를 또죠, 또? 그래서 지금의 또라는 말이 옛날에 시옷디귿 또였어. 얘는 쌀이 되는 거 알겠죠? 얘가 아로 바뀌면서. 또 하나. 우리가 시간과 장소할 때 시간을 의미할 때 어떻게 쓰죠? 우리말
어떻게 읽어 이거? 네. 때. 그래서 지금의 때의 어원입니다. 신기하죠? 지금은 있다 없다? 지금은 없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 쌀도 있고 때도 있잖아. 얘네들이 다른 말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없어졌던 비읍이 떡하니 나타나. 이런 거 얘기해 볼까? 채소에다가 값이 붙으면 뭐가 살아나요? 채소값, 시옷 붙입니다. 알고 있니? 네. 또 뭐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시옷을 붙이죠, 보통. 아, 초에다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초, 초, 촛불, 시옷 초. 붙이죠? 네. 그럼 보통 시옷 붙이잖아. 그러면 쌀에다가 조 할 때 시옷이 안 붙습니다. 비읍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쌀의 어원이 뭐예요? 비읍 시옷이니까 사라졌던 시옷이 이렇게 합성어가 될 때 시옷이 툭 하고 나타납니다. 유령처럼. 아, 그래서 좁쌀이 되죠. 여러분들 너네는 모르겠지만 씨 있지? 네. 씨앗 할 때 씨 이렇게 쓰거든요. 얘가 씨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볼게. 벼 더하기 씨가 되면 접시. 벽씨라고 합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점점 와. 커지니까 그냥 듣기가 싫었어. 뭐라고? 점점 넓어지니까 헷갈려요. 전부 다 암기했는데. 아니 헷갈릴 게 뭐 있어? 이런 걸 안 물어봐 시험 문제에서. 그래요? 읽을 줄 알라고. 이거 어떻게 읽을까? 예? 떠나. 그래 지금 우리 쓰는 말이잖아. 떠나와도.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이렇게 읽으라고. 네. 읽을 줄 알라고 설명하는 거야. 또 하나. 원래 안 돼, 졸리면. 가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어떤 거냐면 D, T 이런 게 나와. 음, 요런 건 발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구디, 가티, 펴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발음하기 어렵죠? 그러면 뭘로 발음해요? 굳이, 같이, 펴지 이런 식으로. 디나 치는, 디나 친, 치는 지나 치로 읽어준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발음 한번 해보세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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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얘네는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뭘로 발음해요? 그냥 저, 저. 여기에 셔도 같이 알아두면 좀 괜찮아요. 얘는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셔를 서로 발음하는 것도 좀 편하죠. 자, 요 둘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천디. 발음하기 불편하잖아. 다 살려서 발음하면 불편하니까 여기에 너네가 여에 이 더하기 여 빨리 발음해봐. 여죠, 그쵸? 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가 들어가 있다고. 이 더하기 여. 쳐. 뭐 들어있어요? 혀에 이 더하기 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DT, GT. 그럼 이렇게 볼게.
겨 어떻게 해요? 쳐, 쳐. 얘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천지. 납득되죠? 납득되죠? 근데 이거 발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천?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천지. 이 세상을 얘기를 할 때 천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옛날엔 이렇게 나와요. 님이. 욕 아닙니다. 옛날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선호했어요. 그래서 얘가 님 더하기 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님이. 원래 형태대로 끊어서 그대로 님이. 아니, 위에 걸 이어졌고 끊어졌고 이어졌고 끊어졌는 걸 둘 다 적용시킨 님, 미도 있습니다. 옛날에 음, 다들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난리구만. 예비 고일. 자, 그럼 봐봐.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볼까요? 값이 나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나가는 거죠? 시옷을 밑으로. 그러니까 써져 있을 때 이거 뒤에 걸 밑으로 내려보고 밑에 걸 뒤로 넘겨보고 하면서 님 더하기 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지? 지금 중학교 수준에선 배우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일단 요 정도 수준만 가지고 여기는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여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짧으니까 요거 좀 해고 세 가지만 하고 가보죠. 제목은 만흥. 제목에다 씁시다. 흥은 흥겸. 흥겸이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볼게. 시조입니다. 네 마디로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를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어요. 네 마디로. 그리고 어리고 해함의 뜻에는 내분이. 자, 산수, 산슈? 산수겠죠, 산수. 산과 물, 산물, 자연. 바회는 뭘까요? 바회 아래, 바위 아래. 띠집, 띠집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초가집 얘기하는 거예요. 띠집을 짓는다고 하니 누가? 내가 자연 속에다가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 웃는다는 비웃는다. 그런 나를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하겠지만은 어리고는 여기서 옛날에 지금은 어린 게 나이가 어린이지만 옛날엔 어리석다의 뜻입니다. 어리석은 하얌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얌은 사람 정도로 해석할게요. 이거 뭘까요, 이거? 뜻, 마음, 뜻, 내 뜻.
뜻대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분은 분수. 야, 분수에 맞게 행동해. 네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니? 그때 분수란 뭐예요? 어떤 처지나 상황. 자, 요렇게 짓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커다란 기와집이 아니라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이죠. 근데 그거를 남들은 나를 비웃어요. 어이구, 찌질하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남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 저는 소박한 삶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사람들일까? 자,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어리석은 사람. 이것은 결국 이 시의 화자, 나를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야. 남들이 나를 비웃으니까 바보라고. 그래, 나 바보야. 근데 바보인 내 마음에는 내 분수에 맞는 것인가 하노라. 뭐가?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게. 그래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저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죠. 뭐냐면 자연과 속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얘들아, 주중에 혹시 주중 중에